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역시 비 소식입니다. 계속 정말 지겹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고, 근데 그나마 괜찮은 소식은 태풍 장미가 소멸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근데 긴장의 끈을 놓기는 아직 이릅니다. 오늘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피해, 하천 범람 위험성이 남아있고, 최근 집중호우로 약해진 집안의 산사태, 도로 침하 사고 잇따르고 있는 만큼 비 피해 없이 각별히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보험금 95억 원, 이 캄보디아 만삭 아내 그 교통사고 사망 사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심과 2심 이 문제 판단이 엇갈렸는데 어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인 남편이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 청구 사기 혐의는 이 씨가 아내를 사기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봐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대신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서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발행한 1,700억 원 할인 쿠폰, 이번 주 14일부터 제공이 됩니다. 대상은 외식부터 농수산물 구매, 영화관, 숙박, 체육시설 등 총 8개 분야인데요. 모든 쿠폰을 활용한다면 1인당 25만 원 이상 할인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 쿠폰은 선착순 지급인 만큼 빨리 움직여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5호 태풍 장미는 모두 소멸됐습니다. 하지만 장마 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오늘도 중부지방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비를 퍼붓겠고요. 또 반면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 예상 살펴보시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또 충청과 전북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도와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기온 33도 이상 오르는 곳 있겠고요. 습도는 더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 또 제주도에는 밤사이 열대야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 기온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많게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건강 100세 시대를 향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네. 오늘도 비가 퍼붓고 있는데 이게 뭐 40여일 계속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적으로 진짜 2013년도에 49일이 가장 이제 기록이었는데 지금 경신을 앞에 두고 있고요. 진짜 비가 해도 양심이 너무 없다 싶습니다. 너무 많이 오죠. 저는 무엇보다 막 끈적끈적하고 꿉꿉한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정수 씨가 숲속 마을, 아파트? 맞아요. 이사 갔잖아요. 네네. 네. 저희 집이 숲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습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습기를 돌리는데, 야, 이게 정말 신기하게 16리터짜리거든요. 근데 이게 한 5시간이면 다 차요. 그래요? 그러니까, 야, 그거 보면서 속으로, 야, 우리가 물 부족 국가가 맞냐. 이렇게 물이 쉽게 나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숲 이런 데는 공기는 좋겠지만 비가 오면 좀 습하긴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계속 비가 오니까 괜찮았는데 어제 오후쯤부터 처지는 걸 느끼겠어요. 세 분은 괜찮으세요? 뭐 일단은 노래가 있잖아요. 그거 뭐 맨날 술이야. 친구들이 자꾸 이제 비 오니까 한잔하자 연락이 오는데 요즘은 뭐 거의 뭐 이 템포로 아니 가다가는 그럴 안 수 있어. 되겠더라고요. 네.
아니 확실히 일조량이 줄고 날씨가 좀 네. 꿉꿉하니까 우울해지는 건 둘째치고요. 저희 집도 뭐 못지않게 숲속 같은 곳에 있거든요. 벌레가 너무나 죽겠어요. 벌레가 집으로 대피하는구나. 네. 뭐 저는 이제 뭐 몸 건강은 뭐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혹시 그 단어 아세요? 유비무환. 예, 알죠. 비가 오면 환자가 없다. 그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외출도 안 하시는데 네. 병원도 안 가세요. 그래서 폭우가 쏟아진 날은 예. 진료 예약이 갑자기 사라져. 아니 진짜 그렇겠네. 코로나19에 또 그렇고 장마에 또 그렇고. 그렇죠. 근데 하여간 저 몸도 더 처지고 막 지치는 건 다들 똑같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기는 한데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장마철 잠깐 기분 탓이겠지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장마철로 인한 질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마철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 이걸로 인한 질환들이 발생할 확률도 올라가고요. 또 기존에 있던 질환들이 악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잠깐 그냥 뭐 비 오니까 몸 좀 찌뿌둥한 거지 하고 넘겼다가는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장마철에 특히 주의해야 될 질환은 뭐가 있는지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마가 길어지면서 내 몸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는 거 있습니까? 저는 확실히 밖에 못 나가니까 계속 먹어요. 먹으면 배가 부르죠. 자요. 저는 이게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네. 아까 분장할 때 보니까 제 옆에 한 분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뭐 지금 이렇게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의심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계속 식욕이 늘고 잠이 느는 게 장마철 우울증일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요? 저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전혀. 해피하거든요. 조증이 그래서, 의심되거든요. 아니 몰랐는데 그게 장마철 우울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인 MC는 아니실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나 우울해라고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잘 네. 없으세요. 그냥 의욕이 떨어진다거나 식욕이 변한다거나 수면장애 같은 게 생겨서 병원에 찾아오셔서 검사를 받아보면 우울증이거든요. 특히 장마철로 인한 우울증 같은 경우는 기존 우울증이랑 조금 양상이 다를 수가 있는 게요. 일반적으로는 우울증 때문에 식욕이 좀 변했다라고 하면 입맛이 떨어졌다, 잠을 못 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장마철에는 오히려 식욕도 늘고 평소보다 수면량도 많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죽 한 그릇 먹고 오는데 식욕이 없더라고요. 나 우울증 아니야. 먹는 것도 우울증일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울증에 걸렸을 때 신경전달 물질에도 교란이 생기게 되면서 감정 변화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감정과 연결돼 있는 식욕이나 수면도 연관을 미치는데요. 장마철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이른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의 합성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돼요. 반면에 수면과 진정작용을 좀 도와주는 멜라토닌은 상대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서 식욕도 좀 늘어나게 되고 아무래도 수면량도 멜라토닌이 많아지니까 더 자려는 경향이 생기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른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콜티졸의 분비는 또 증가를 하거든요. 콜티졸이 증가를 하게 되면 폭식을 불러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과식이나 폭식을 하는 비율까지도 높아지게 되니까 음식도 많이 먹고 잠도 많이 자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장마철 우울증이면 이 장마철이 끝나면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제 우울증이란 단어를 이제 쓰시면서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꼭 하셔야 될 게 우울증과 우울감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장마철이 끝나면 이제 햇빛이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조량이 늘어나겠죠. 그때 회복이 되는 건 우울감이 있는 분들은 좋아지시는데 우울증은 상황이 다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울감은 일반 감기로 보면 우울증은 심각한 독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이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장마가 끝나도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심지어 극단적인 이렇게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윤환 박사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저 학교 다닐 때 우주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다 있네요. 비염을 술 먹으러 다녀요. 우주회. 우주회. 이런 뭐 비 올 때 우울감이나 뭐 이런 걸 술로 푸는 사람들 이것도 건강에 적시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또 그 노래 떠오르네요. 술이 한 잔 생각나. 감미롭다. 이 아침에. 맨날 술이야. 근데 이런 것들도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좀 뭐 이렇게 속담처럼 속담이 아니구나.
한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가 오면 네. 파전에 막걸리가 생긴다. 그렇죠. 막걸리 한 그게 잔. 참 낭만적으로 들리는데 네. 이게 반복이 되면 네. 문제가 생겨요. 아, 이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제 뭐 이제 난 낭만적이다 그러면 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반복이 되면 득보다 실이 많아집니다. 영어로 부징 블루즈라고 있어요. 부징 블루즈.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알코올 블루즈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슈거 블루즈는 아시나요? 슈거 블루즈. 단맛을 단 거, 계속 단 거 먹지를 땡기는 거. 않으면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이렇게 술을 찾는 분들은 이렇게 즐겁게 놀고 그때는 일시적으로 행복 호르몬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술을 다 마시고 다음 날 숙취와 함께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우울감도 심해지고 또 매사 의욕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죠. 그때 또 생각나는 게 술이에요. 그건 술을 찾게 되죠. 그러면 또 일시적으로 업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것은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차 박사님 네. 아셨죠? 비 오는 날 가볍게 한 잔 하다가는 정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뭐 네. 이제 가볍게는 그래도 괜찮은데 요거 이제 일반적으로 전에 막걸리 요렇게 드시면 요거 이제 확실한 건 있습니다. 확 찝니다, 진짜. 왜냐하면 전이라고 하는 것도 기름에 튀겨가지고 고열량. 그다음 술이라고 하는 것도 고열량. 맞아요. 그 고열량을 계속 드시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정신적인 어떤 질환 중에 하나가 술로 인한 알코올 장애를 꼽고 있습니다. 뭐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 의존.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술을 먹게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일단 이것들이 근육에 영향을 줘갖고요.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죠. 그럴 경우 이제 호흡이나 또는 심장 쪽의 근육에 자극을 줘가지고 숨이 가쁘다든지 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든지 너무 과하게 된다든지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뇌 쪽에 자극을 하게 되면 인지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처럼 만약에 뭐 물이 불어났다든지 이런데 만약에 술을 드시고 잘못 가시다 보면은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요. 또 남부 지역은 오늘부터 이제 폭염이라는데 술 드시고 이제 술 끼워서 한숨 주무셨다가 이 온도가 올라가는 걸 감을 못 잡다가 오히려 또 그 더운 것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름철에 술을 드시는 거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비가 온다고 이게 술로 푸시지 마시고 뭔가 가족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뭔가 기분을 좋게 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정수 씨한테는 쉬운 일인데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남을 웃긴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팁을 좀 드리자면 네. 아주 간단한 팁인데요. 그 우리는 흔히 이제 가족끼리 이제 전화할 때 그러잖아요. 전화 딱 받으면 지금 일하고 있어. 그래, 이따 네. 전화할게. 그리고 뭐 전화도 다시 안 하고요. 네. 근데 그 전화 올 때 아니면 전화 걸 때 약간 한 톤 높게 받으세요. 전화가 딱 왔어. 그러면 네. 상대가 마치 내가 너를 기다렸다는 듯이 왜? 지금 일하고 있어. 같은 얘기를 해. 일하고 있어. 그래, 전화 이렇게 받더라. 내가 맞아요. 이따가 전화할게. 그래도 될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전화 끊고 나도 이 사람은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져 있는 상태가 맞아요. 된단 말이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집에 식구들에게 아부를 좀 하십시오. 우리는 아부 항상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과장된 칭찬이 아부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예인 씨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이제 목걸이를 즐겨 하는데 오늘 안 했어요. 이건 뭐야? 자존감,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 목걸이 같은 거 없어도 나는 괜찮아. 난 되게 괜찮으니까. 이런 거, 존경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이런 거. 칭찬해주고. 그럼요. 이런 거죠. 기분 좋아지잖아요. 기분 좋아요. 네. 사람을 어이가 없어요. 웃음을 유발해서 네. 웃음을 유발해서 아하하 웃게 하는 것도 유머고 웃음이지만 기분을 좋게 하는 것도 유머라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이게 어려우면 톤이라도 조금 이렇게 올리면 한 톤 높여서. 그 자체가 기분이 또 업되는 네. 것도 있으니까.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단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 단 거. 근데 이런 저는 거는. 그 향 좋은 차 같은 거 있잖아요. 커피 향이 또 이렇게 비 오는 날은 굉장히 또 쫙 와요. 그리고 네.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집에 이렇게 창문을 한번 촥 이렇게 탁 소리 들으면서 클래식 음악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딱 듣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차 한잔 좋아. 그것도 너무 좋죠. 근데 일단은 단 거. 네, 단 거. 단 거가 실질적으로
영어적 의미에서 달다라고 하는 게 스위트인데 네. 그거의 의미의 한 7번째쯤 가면은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 것을 먹게 되면은 뇌가 행복을 느낀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초콜릿이나 뭐 단 음료 뭐 단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고 우울감을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단 것을 먹게 되면은 살이 찌고요. 이 반응은 일시적인 거예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행복감에 대한 기대가 자꾸 올라가면 또 찾고 또 찾고 또 자꾸 먹다 보면은 나중에 오히려 단 것에 대한 중독증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좀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단 것이라고 할 아니 수 근데 있습니다. 저 단 것뿐이 아니고 먹는 걸로 푸는 자체가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먹는 걸로 우울감을 좀 푼다라고 네. 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좀 이제 잘 알아서 골라서 먹으면 괜찮죠. 네.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왜 자꾸 웃으세요? 왜 아유, 한동안 원장님? 잘 피해간다, 진짜. 자, 일단은 대표적인 것은 이제 고등어나 호두 같은 견과류가 좋은데요. 자, 우리가 이제 고등어와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것은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오메가3 지방산들은요, 세로토닌 분비량을 늘려주는 대표적인 성분으로요, 미국 정신과학회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을 매일 1g 섭취하면 불안이나 수면장애 그리고 자살 충동 등 우울증 증상이 50%가량 줄어든다는 보고들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 식품은 이제 현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현미와 같은 것들은요, 혈당을 낮추고 감정 기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식품들은 좀 자주 찾으셔도 살찔 일이 좀 적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이 장마철에 옆에 놓고 좀 이렇게 한 줌씩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장마철에 기분만 다운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몸 상태, 컨디션 자체가 다운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장마철에 조심해야 할 질환은 뭐가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네, 첫 번째는요. 지긋지긋한 관절요. 얘야 빨래 오더라. 이거. 아유야. 이게 옛날 어르신 말씀대로 이게 기분 탓이 아니에요. 진짜 아픈 거라면서.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비가 오면 이제 일기예보관이 그러잖아요. 기압이 낮아져서 네. 저기압이 접근해서 그러면 이제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 원래 있던 것들이 팽창을 하게 돼요. 그런데 체내에 있는 압력은 높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팽창하면서 조직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관절에는 관절강이라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관절강도 풍선처럼 확장하기 때문에 뻐근해지고 통증이 유발될 수 있죠. 예. 실제로 만성적인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10명 중에 9명이나 비가 오면 통증이 나타난다, 뻣뻣해진다. 그럼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럼 관절염이 없는 분들은 어떠냐? 역시 무릎 관절이나 큰 관절들이 뻐근해지면서 붓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압하고 관계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있는 분들 많이 비 올 때 힘들어 하시는데 근데 관절염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그렇죠. 보통은 이 두 가지로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리고 네.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는데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이건 퇴행성 관절염이건 비 올 때는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압차 때문에 생기는 통증도 있고요. 그것 말고도 장마철이 되면 일단 기온이 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혈류량은 감소를 하거든요. 근데 관절염이 있는 부위나 우리가 염증이 있는 부분은 보통 부어오르고 빨개지죠. 이게 혈관들이 그쪽으로 모여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관련된 물질들을 빨리 워시아웃, 씻겨내 주는 거거든요. 근데 혈류량이 줄게 되면 이 워시아웃 효과가 훨씬 줄어들겠죠. 염증이 오래 머물러 있게 되니까 통증도 더 심해지고 길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건 퇴행성 관절염이건 염증이 있는 상태는 비가 오는 장마철에는 더욱더 통증이 오래 지속되기 쉽습니다. 이게 통증 때문에 밤에 잠 못 자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거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들은 걸로는 찜질. 네, 뜨끈하게 뜨거운 찜질하면 괜찮다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당연히 이제 일반적으로 온찜질을 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 네. 온찜질을 해서는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또 냉찜질을 해야 되는데 만성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 아까 이제 민원 선생님께서 그러셨죠. 이렇게 염증 물질이 많이 모인다 초기에. 네. 그럼 급성 관절염이 경우거든요. 그럴 때 많이 붓고 아파요. 그러다가 만성 관절염이 되면 해당 부위가 냉감이 나타나고 시린 느낌이고
열감 없어져요. 그럴 때는 온찜질을 해주게 되면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또 관절을 좀 이완시키니까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데 방금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인데 발작이 일어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발작이 일어날 때는 퉁퉁 붓고 빨개지고 통증이 어떤 진통제로도 잘 안 듣는 통증이 나타나요. 그때 온찜질을 해주면 더 심해져요.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냉찜질을 한 20분 정도 해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찜질이라는 것은 어쨌든 좀 일시적인 효과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일시적인 효과죠. 그래서 이제 찜질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염이 있다. 또 관절염 예방해야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게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요. 아니, 아픈데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환자분들한테 관절염 있으시니까 근력 운동 좀 하시라고 하면 똑같이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움직이기도 힘든데 운동을 어떻게 하냐, 오히려 더 관절 상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사실 관절염이라는 게요, 뼈 사이를 이어주는 연골과 관절강 이곳에 염증이 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연골 같은 것들은 다시 재생이 되지 않으니까 얘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육이 여기를 더 보호해주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퇴화되죠. 점점 줄어들게 되면 관절에 오히려 압력이 더 많이 가해지고 더 통증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반드시 근력 운동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의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물 치료도 굉장히 일시적이고 증상을 그냥 경감시켜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약물 치료보다도 오히려 재활 치료라고 하죠. 이런 근력 운동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관절염 때 무리가 덜 가게 관절을 좀 지킬 수 있는 운동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관절염에 대한 통증을 줄여주고 또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제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우리 관절에서 큰 관절에 많이 생기거든요. 예. 뭐 큰 관절하면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 허리 척추 관절, 어깨 관절, 이 모든 큰 관절들의 통증이 나타나서 그 염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절들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스트레칭 체조를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절염을 예방, 완화시키는 체조입니다. 한트 가겠습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동선 앞으로 찍는 아래, 왼쪽, 오른쪽. 네, 한트입니다. 이제 오늘 한트에서는 이제 관절염이 있어도 아니면 또 없어도 또 통증을 줄여주면서 예방할 수 있는 이제 스트레칭 체조를 준비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모든 관절들을 조금씩 움직여주면서 좀 이완을 시켜볼 텐데요. 이제 첫 번째 발목과 무릎입니다. 발목과 무릎. 발목과 무릎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 네. 국민체조. 네, 국민체조. 그거 뭐 하죠? 발목. 네,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죠. 뭐 이런 거 하죠. 발목 운동. 앉았다 일어났다. 근데 이제 방금 정수 씨께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요? 네. 무릎 관절염 환자들한테 가장 안 좋은 동작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화장실 중에 재래식 화장실 네. 자세가 무릎 관절들 이제 무릎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자세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무릎이 아팠군요. 그렇죠. 또 이제 무릎을 구부리고 걸레질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 운동은 완전 구부리지 마시고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 이 정도. 체중만 살짝 실어서 이 정도. 그다음에 살짝 돌려주는 거죠. 반대로. 예전에 이렇게 했어. 체조할 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무릎 관절염 있으면 무릎은 체중을 많이 실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어떤 운동 하냐면 체중 부하가 없는 운동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런 테이블에 걸터 앉아서 다리를 들었다만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들었다 내렸다. 그렇죠. 이 운동만 해줘도 그렇죠. 무릎 관절염을 좀 통증 줄여줄 수 있고. 이거 할 때 선생님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단 이제 그럼 병원 가셔야죠. 아니 그런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관절에선 소리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소리가 나면서 심한 통증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통증이 없는 소리는 정상적인 생리적인 괜찮네. 소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고관절 운동을 해볼게요. 고관절 운동은
자, 이거 많이 해보시나요, 혹시? 이거. 시원하죠? 반대쪽으로도. 네. 따라리라란 따라리라란 그 다음에 등배 운동. 따라란 등배 운동도 딴. 척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힘드세요. 완전하게 구부리지 말고 전 구부러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스키 탈 때 활강 자세. 아. 그렇죠. 무릎을 펴고 당기죠. 이 정도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자, 됐으면 자, 척추 관절을 또 이완시켜 볼까요? 8팔자 풍차 돌리기. 이렇게. 그렇죠. 반대로도 시원하죠. 가볍게. 소리 나요. 우두두 우두두. 별로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얘 시원하잖아. 자, 그다음에 어깨를 해볼까요? 어깨는 자, 한 팔을 들어서 앞으로 하고 다른 팔로 열십자. 팔꿈치에 대는 겁니다. 팔꿈치에. 그리고 이 팔을 당겨주는 거예요. 고개는 반대로. 당겨만 주세요. 스트레칭 잘 되는. 그렇죠. 내리시고. 여러분들 골프장 가면 이거 많이 시키잖아요. 네. 당기시고. 안 가는 고개는 분도 반대로. 그렇죠. 이게 당기는 게 관건입니다. 네. 손가락은 펴시고. 그 다음에 한 팔을 들고 구부리세요. 반대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당기세요. 뒤로 당기세요. 다른 데는 힘주지 마시고 당겨만 주세요. 네. 됐습니다. 잘 되죠? 네, 잘. 시원하죠? 자, 얼굴은 편하게 좀 해볼까요? 정수 씨? 네, 그렇지. 당겨주시고. 네, 됐습니다. 자, 목 운동 해볼게요. 목 운동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관절을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잡고, 목은 힘을 빼시고, 당겨주세요. 그러니까 얼굴에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성수 씨? 네, 웃으세요. 네. 반대로도 당겨주는 거예요. 목은 힘 빼고. 됐습니다. 자, 목을 뒤로 제껴볼까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시고, 턱에 대고, 천장을 쳐다볼까요? 쭉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네. 버티세요. 네, 됐습니다. 자, 숙여볼까요? 숙이는 것도, 자, 뒤통수에 대고, 밑으로 당겨주세요. 팔꿈치는 붙이고, 그렇죠. 지긋하게. 아, 시원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음악에 맞춰서, 시원하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발목 운동. 발목. 반대쪽. 자, 무릎 살짝. 한번 돌려줄까요? 반대로도. 자, 고관절. 반대쪽도. 한 번 더. 반대쪽. 무술하는 거야.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시원합니다. 자, 어깨, 허리 돌리기. 네, 반대쪽. 자, 어깨 운동. 당겨주세요, 가볍게. 반대쪽도. 시원하죠? 자, 한 번 더. 자, 자, 올려서. 자, 얼굴 풀고, 정수 씨. 웃으면서. 반대쪽. 자, 목 운동. 목에 힘 빼고 당겨주시는 거예요. 반대쪽. 턱. 자, 밑으로 당길게요. 끝. 야, 딱 맞췄네. 딱 맞췄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야, 아니, 이거- 이렇게 하니까 시원해요. 시원해요. 오. 야. 스트레칭이 좋은 거예요, 확실히. 네, 혈액순환 되는 거고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또 식이요법 알아봐야죠. 그쵸.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자, 일단은 먹는 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식품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비가 이렇게 막 오다가 비가 네. 딱 그치면 그 기분을 이렇게 확 올려주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무지개. 아, 무지개. 네. 무지개 먹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먹을 수는 없는데 무지개처럼 이렇게 색깔들이 알록달록한 다양한 무지개떡. 화려한 식품들을 드시는 게 관절염에 도움이 됩니다. 네. 가지, 뭐 블루베리, 토마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아니, 무지개 떡. 아, 무지개.
무지개떡은 생각을 못 해봤네요. 아, 요즘 선배님 막 던지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색깔을 띠고 있는 이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들이 그 색을 내는 색소 성분들이 항산화제, 즉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또 이제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중에 이제 비타민 C도 마찬가지인데 이 활성산소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에 가가지고 사고를 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아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염증이 생기고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이제 관절염 같은 것들을 사전에 좀 막아주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그때 여기 출연자 중에 현미 씨가 나오셨을 때, 네. 네. 현미 씨가 그 현미가 그 우울증뿐만 아니고 관절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드신다고. 네. 그런데 그게 맞나요? 맞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현미 선생님은 매번 뵐 때마다 현미가 나보다 더 유명해졌어.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렇게 정제하지 않은 통곡물들 같은 경우들이 이 껍질 속에 통곡물 속에 있는 그 겨층 같은데 다양한 성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와서 염증을 낮춰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통곡물을 많이 먹을수록요. 몸속 염증 측정치인 반응성 단백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니까요. 결과적으로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낮추는데 이런 통곡물들이 도움을 줍니다. 네, 통곡물 현미 좋고 그리고 알록달록한 채소 네. 무지개떡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 그 얘기도 들었어요. 에어컨이 그렇게 뭐 관절염에 안 좋다. 이것도 맞아요? 맞아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차가운 에어컨 바람은 좀 피하시는 게 좋거든요. 아까 장마철에 관절염, 통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온도 때문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보통 에어컨은 일반적인 기온보다도 더 온도가 떨어지죠. 그러면서 혈류가 수축하는 건 물론이고요. 관절 자체를 좀 경직시키게 돼요. 그래서 통증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아무리 덥더라도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정도 유지해서 실내외 온도차가 5도를 넘지 않도록 유지를 하시는 게 관절염 측면과 내 건강 측면에서 모두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관절염. 예, 이거 네.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곰팡이. 야, 이거 곰팡이 이거 문제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집이 이제 예전에는 고층 아파트에 살다가 숲속에 아파트로 이사 왔단 말이에요. 네. 집으로 이사 왔는데 여기 곰팡이가 집에 이미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거하고 이거를 계속 앞으로 또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감독 관리하는 게 진짜 신경 쓰이더라고요. 왜 체육관에 그 이 도복들 쫙 놓고 다니잖아요. 그거 관리 안 하면 장마철에 도복에 곰팡이 곰팡이 쓰죠. 맞아. 그다음에 그 도구들에 막 곰팡이 쓸어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실험실에 보면은요, 무균 상태를 만들어주는 클린 벤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무균을 만들기 위해서 균들이나 미생물을 죽이는 장치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곰팡이가 한번 발생하잖아요. 네. 그거 버립니다, 그냥. 아, 진짜요? 잡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곰팡이가 한번 자리를 딱 잡았다. 네. 같이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진짜 장마철에 곰팡이도 많이 생기고 세균 번식도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우리한테 일으키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식중독이 있거든요. 이제 장마철과 여름철이 되면 이런 식중독 지수 같은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는데 좀 더 주의가 필요하죠. 예. 네. 그러니까 곰팡이나 세균들이 우리가 뭐 음식이라든지 또 물건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을 상하게 한다는 말이죠. 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은 뭐가 있겠습니까? 세균 때문에 네, 일단 질환들이 일어나죠. 여름철에 건강을 위협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사망 위험까지도 부를 수 있는 곰팡이나 세균들이 있죠. 근데 이런 균들도 사실 문제이지만 균들의 발생 위치에 따라서 또 더 조심해야 되는 세균이나 곰팡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 구조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보시면 지금 빨간 불이 3개 들어와 있죠. 빨래 건조대, 에어컨, 그리고 음식이거든요. 정수 씨 뭐 감이 알겠습니다. 오지 않아요? 네, 에어컨은 냉방병이죠. 냉방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오.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요? 너무 냉방병 아닌가요? 냉방병? 일단 에어컨에 있는 세균과 곰팡이로 질병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한번 네. 살펴볼게요. 떼볼까요? 바로 폐렴이에요. 폐렴이에요. 근데 좀 이게 에어컨이랑 안 맞는 게 폐렴은 보통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름철에도 폐렴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곰팡이 때문에
폐렴이 생길 수 있죠. 이제 곰팡이는 이제 포자로 이동하는데 보통 이제 포자는 항원성도 있기 때문에 곰팡이 포자는 뭐 기관 천식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알레르기 피부염, 또 비염, 또 폐렴까지도 이제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 폐렴은 이제 노인성 이렇게 연령이 많은 분들은 더 문제가 되는데요. 곰팡이 균의 일종인 아스페르질루스 폐렴이 아주 가장 대표적인 폐렴이 되겠고 또 이렇게 과민성 폐렴 중에 또 곰팡이가 항원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좀 우리나라에도 여름철에 흔하게 발생하는 노인성 폐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폐렴이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위험하다고 그러던데. 노인들의 사망 비율의 3위가 바로 폐렴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65세 이상의 경우는 감기에 걸리는 거를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 감기에서 폐렴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인 경우 이렇게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이 65세 이하인 경우에 비해서 약 70배나 높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70배. 근데 이게 에어컨 곰팡이 때문에 폐렴이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어컨에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 때문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에어컨 딱 얘기했을 때 정수 씨도 냉방병이라고 하셨잖아요. 대부분은 여름철에 몸살이나 감기 기운이 있으면 냉방병인가 보다 하고 넘기세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냉방병은 어떤 세균에 의한 것들이 아니고 실내의 온도차가 급격하게 많이 나면서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폐렴은 단순 냉방병이 아니고요. 에어컨 내부나 냉각수에 곰팡이나 세균이 오염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런 경우에는 에어컨이 내뿜는 공기 중에 이런 세균들이 같이 있겠죠. 이걸 사람이 흡입을 하게 되면 세균성 폐렴인 레지오넬라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폐렴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에어컨 폐렴하면 제일 유명한 건 말씀드린 대로 레지오넬라라고 하는 세균인데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독감형. 독감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냉방병과 증상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냥 발열, 오한 이런 일반적인 몸살 감기 같은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일주일 이내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가 되는 건 레지오넬라증 중에서도 폐렴형인 경우죠. 단순히 독감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 흡연자라거나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만성질환자라거나 고령자인 분들은 이게 아예 폐에 염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고열 같은 증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하면 폐에 농양이 생기기도 하고요. 심부전 같은 장기부전까지도 유발을 해서 정말 심할 경우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진단을 하시고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떨 때 이 폐렴형 레지오넬라증을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초기 증상은 뚜렷하게 구별이 되지는 않아요. 발열 증상과 오한 증상이 같이 생기고요. 마른 기침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발열이 오면서 심한 근육통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더 심해질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의식부전 같은 것들도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죠. 그럼 호흡곤란이랑 의식장애를 제외하고는 감기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 잡아내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이 레지오넬라증은 에어컨에 의해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단 감염 형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에어컨에 노출이 돼 있는 환경이고 여기에 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감기 증상에 걸렸다. 온도가 좀 낮은 냉방병일 수도 있으니까 며칠은 두고 보시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감기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면 그때는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겨울에 올 때 겨울 준비하는 것처럼 여름이 올 때는 에어컨 청소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사실 이 레지오넬라증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게 얘기하신 대로 에어컨 청소거든요. 에어컨 필터 얼마에 한 번씩 청소해야 되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보통은 그냥 계절 바뀌고 에어컨 쓰기 전에 한 번 치우시잖아요. 2주에 한 번씩은 꾸준히 필터 2주에 한 청소 번씩? 해주셔야 돼요. 2주요?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 습기들이 맺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나 세균이 자라기 굉장히 쉬워서요. 에어컨 사용하실 때 필터는 2주마다 그리고 에어컨 끄시기 전에 이렇게 우리 송풍 모드라고 하죠. 그걸로 물기를 다 말려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실내에 있는 특히 집 안에 있는 에어컨 관리를 다 하시고 한 군데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밖에 실외기? 자동차요. 자동차. 보통은 집에 있는 에어컨만 열심히 청소하시고 차는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동차 내부는 오히려 실내가 더 좁고 또 밀폐되어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여기 청소를 놓쳤을 경우에는 곰팡이나 세균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크니까 반드시 차도 같이 신경을 써주세요. 저는 집이랑 차 둘 다 안 하는데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뭐. 한번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빨래 건조대인데 빨래 건조대 같은
같은 경우는 사실 곰팡이보다 저는 냄새. 냄새야. 냄새 아시죠, 정수? 아, 진짜 이거 맨날 널어도, 아니, 제가 이제 집에서 거의 빨래 제가 담당이거든요. 근데 내가 해서 빨래해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지금 날씨 탓인데 꿉꿉해서 냄새가 너무 나요. 꿉꿉하고 냄새 나는데 그게 또 이제 곰팡이 군대에서 들은 것 그렇게 같아요. 걱정해야 돼요. 연세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빨래 건조대에서는 좀 어떤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꿉꿉한 빨래에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어우, 저건 진짜 아픈데. 여러분들 이제 빨래를 이제 요즘 이제 널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마르잖아요. 안 마르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냄새 나요. 이렇게 그 아주 꿉꿉해요. 네. 꿉꿉이 참 적합한 단어인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형용할 수 없는 네. 이렇게 좀 무슨 냄새가 납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세균들이 있는데 특히 모락셀라균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피부를 닦잖아요. 그러면 수건에 이렇게 세탁을 해도 단백질이나 피지가 남아 있어요. 이 모락셀라균이 그거를 분해를 시킵니다. 그 결과 냄새가 이제 꿉꿉한 냄새, 아주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이상한 냄새죠. 문제가 네. 되죠. 근데 이 모락셀라균이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떨어뜨리게 돼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떨어지게 되면 보통 이제 기회 감염이라고 표현하는데 평상시 건강할 때 면역이 높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발현하는 질환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대상포진이죠. 그래서 모락셀라균이 그 자체로는 또 감염도 일으킬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또 인체에 무해하다는 의견들도 많아요. 어우, 저거 봐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대상포진이나 칸디다증도 이렇게 곰팡이균에 의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이제 기회 감염에 의한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대상포진에 걸리면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그러던데. 맞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대상포진 사실 통증이 굉장히 심한 질환이잖아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성화가 되면서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피부에 이렇게 띠 모양으로 신경절 모양으로 물집 같은 것들이 잡히니까 피부병이다, 피부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얘네들은 신경절에 잠복해 있고 신경을 침범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있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으실 경우에는 피부 질환은 다 나았어요. 근데 대상포진 후신경통이라고 해서 거의 평생 이런 신경통으로 고생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또 발생 부위에 따라서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부분에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뭐 단순히 면역력 떨어져서 생기는 거지 하고 간과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평소에 예방접종 맞으시고 이런 얘기한 여러 가지 다른 기회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위생에 철저하게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야, 네. 이 빨래에서 꿉꿉한 냄새 나고 이러면 그냥 탈취제 칙칙칙 뿌려가지고 그냥 입곤 했는데 네. 냄새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빨아줍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빨아줘도 냄새는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락셀라균은 60도 이상에서 쉽게 사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냄새나는 빨래에 있으면 한번 삶아주시면 색깔도 예뻐지고 냄새도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삶는 게 좀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빨래가 좀 어느 정도 건조되면 다림질 해주면 다림질. 대부분 모락셀라균을 사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다림질과 한 번씩 끓여서 네. 옷을 입는 것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삶아서. 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뭔가 이렇게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건 뭐 100% 식중독이죠. 이 그쵸, 식중독 음식이 같아요. 여름에 잘 상하거든요. 그래서 식중독 위험하다. 자, 일단 뭐 식중독 얘기를 하는데 여름철에 이제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식중독과 관련돼서 세균에 의한 식중독은요, 한 가지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뭡니까? 뭐냐면요, 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와글와글 이 정도 자라줘야지만 발병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균성 식중독 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와글 요 정도면은 우리가 먹으면은 위산의 애들이 죽어버리니까 식중독을 일으키지 못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와글와글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여름철 같은 경우 좀 한 30도 정도가 되고 습도가 높으면요. 한 3시간, 2시간 정도면 와글와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 이렇게 바깥에 음식을 그냥 놓아두고 2-3시간 동안 방치하는 거는 좀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기의 답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뭡니까? 공개할까요? 정답은요?
A형 A형 간염. 간염? 간염이요? A형 간염? 예, 오염됐을 때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A형 간염 또는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또는 장출혈성 대장균 같은 것들이 수인성 감염병이거든요. 자, 수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물에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미생물들이 와글와글까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병을 일으킨다는 건 아주 적은 양만 들어와도 발병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굉장히 독한 그리고 치명적인 균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들에게 걸리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구토와 복통과 같은 일반적인 식중독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열도 막 올라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병증이 오게 되고 사망까지도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비브리오 폐혈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름철에 그 회 같은 거를 잘못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얘도 어떻게 되냐면은 균이 좀 자라야지만 문제가 생겨서 신선 높은 회 같은 것들을 상온에 오래 둔다든지 냉장고에서도 오래 보관하는 것은 여름철에 좀 피해야 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 그래서 여름에 음식 보관이 굉장히 고민이에요. 냉장고에 넣어놔도 불안하더라고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요. 한 번에 먹을 것만 딱 끓여서 익혀서 한 번에 딱 먹고 끝내는 게 가장 좋고요. 남는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3일 이내 섭취하시는 것까지만 권합니다.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했다가 끓였다가 다시 또 식으면 또 끓였다가 하게 되면 이 과정 중에서 균은 자꾸 죽지만 그 속에 있는 식품들의 조직이 좀 파괴되다 보니까 더욱더 미생물이 자라는 게 쉬워지는 조건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조리한 음식을 바깥에 내놓고 나서는 한두 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오래 둘 것 같다 그럼 무조건 냉장고나 냉동고로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고요. 먹기 전에는 꼭 재가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재가열할 때 데펴 먹는 정도는 안 되고 다시 한번 바글바글 끓여야 된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시 먹을 때 보면 그냥 어느 정도 열기가 있으면 먹을 때가 있거든. 네, 네. 그럼 아니고 바글바글 한번 끓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식품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수분 흡수 때문에 드시는 몇 가지 이제 채소나 과일인데 뭐 토마토랄지 오이나 수박 같은 경우요. 네. 이런 경우는 수분 함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냉장고 보관을 하시더라도 잘못하면 이렇게 얼어서 냉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냉매가 닿지 않도록 얘들을 이제 신문지로 얘를 말아준다든지 아니면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서 이런 그 과일이나 채소 표면에 직접적으로 냉매가 닿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요. 또 표면에 수분이 없애고 찬 공기를 막는 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갓 지은 밥 같은 경우는요. 냉동고에 두려고 열을 보관을 하시려면 1시간 정도 열을 좀 식힌 후에 넣는 게 좋은데요. 밥은요. 냉동 보관을 하셔서 드셔야지 냉장 보관하시면 금방 딱딱하게 변합니다. 네. 그러면 고기 같은 건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고기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조리된 육류나 가금류는 5도씨 이하의 냉장 상태에서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보관하시고 그 사이에 드시는 게 좋고요. 또 냉동한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얘를 이제 요리를 드시려고 빼놓고 해동을 하시잖아요. 자, 해동을 했다? 그러면 다시는 냉동하지 말고 바로 그냥 드시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그렇게 먹어. 그렇죠. 재냉동이 들어가면은 이 냉동 과정 중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더 세균이 빨리 자라게 되고요. 달걀이나 참치, 치킨 같은 경우도 냉장 보관하셔도 3일에서 5일 이내에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빨리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네요. 찌개 같은 건 어떨까요? 찌개도 냉장 보관해야 되죠? 일단 뭐 먹고 남은 찌개 같은 경우 많네요, 오늘 참. 자, 좀 쉬다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네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래요. 끓이고요. 네. 식힌다고 한참 두셨다가 그리고 냉장고 넣거든요. 맞아요. 그 사이에 균들이 다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찌개나 국 같은 경우는 끓였을 때 완전히 식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자, 세균은 냉장이나 냉동 상태에서 죽지 않는 세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보관하실 때 용기에 뚜껑이 있다면 뚜껑을 가능한 한 열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어떤 의미냐? 끓였어요.
끓이고 나서 뚜껑을 닫는 개념, 다 익었나 이렇게 확인하지 마시고 뚜껑 닫고 보관하기 위해서는 뚜껑을 닫고 끓인 다음에 그대로 식혀서 냉장 보관을 하시면 뚜껑이 막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보관하시는 것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보관을 잘해도 보면 이게 상한 건지 안 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자꾸 질문 드려 죄송한데요.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상한 건지 제가 음식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냄새로 육안으로 봐도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면 구분하기 쉬울까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대표적으로 있었던 게 그거잖아요. 우유. 네. 이거 보면 먹다가 좀 이상하면 어떻게 하죠? 엄마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식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기 부패라고 하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초기 부패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부패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어떤 질병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참 이게 좀 피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뭐 냄새를 맡아보거나 손끝으로 눌러보거나 또는 먹었을 때 맛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여름철에는 과감하게 다 버리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우리 어머니들이 그게 아깝다고 드셨단 말이에요. 그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좋다. 자, 이번에는요. 무좀. 무좀 나올 정말 줄 이게 알았어요. 괴롭지, 이게. 이게 무좀에 걸리면은 이게 사람들이 편견이 이거 안 씻어서 그렇다, 너 더럽다. 이러니까 어디서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네. 근데 무좀으로, 여름철에 무좀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무좀이 이제 쉽게 발병할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고온, 고온, 그다음 다습, 밀폐. 밀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 덥죠? 습도 높죠? 네. 창문 다 닫고 지내죠? 네. 무좀 쉽게 걸릴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무좀도 어디다가 대놓고 얘기 안 하고 혼자 해결하는 경향이 많은 그런 질환이죠. 이게. 그럼요. 이 저작거리에 민간요법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식초에 발을 담근다든가 아니면 네. 구강청결제 뭐 이런 거에 담근다든가 이렇게 몰래 뭐 시도해 보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 저작거리에 가판에 보면은요 무좀약이라고 알 수 없는 걸 파시는 분들도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뭐 소금, 마늘즙, 뭐 구강청결제, 맞습니다. 뭐 별거 다 있고 또 저 치약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많아요. 네. 근데 확실히 구강청결제 같은 건 좀 도움되지 않을까요? 이게 글쎄. 세균을 뭐 99.9% 잡아주고 막 이런다니까. 구강청결제가 잡아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소금. 지금 뭐 저희가 앞에도 여러 개 준비를 해놓긴 했어요. 근데 소금 뭐 바닷물에 발 담그면 그럴 수도 도움된다. 있는 뭐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아니 근데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얘기한 거 저기 뭐 쭉 나와 있지만 네. 대표적인 게 식초예요. 맞아. 식초에 좀 위험하지 않나? 그렇죠. 이게 발냄새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 발냄새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게 피부가 확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민간요법이 식초인데요. 네. 재용임 씨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식초가 산성이기 때문에 균을 죽여서 살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그 산성이 내 피부에도 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부에 일반적으로는 식초에 물을 탔었으니까 그 정도 산성일 때는 피부의 각질층과 위에 있는 세균, 상재균들이 녹게 돼요. 근데 균만 죽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각질층이나 상재균이 녹았다. 피부의 방어벽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특히 피부에 상처 같은 게 나 있을 경우에 더 심한데요. 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이제 땅에 닿으면서 다니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에는 샌들이나 슬리퍼 많이 신잖아요. 외부에서 세균이나 오염된 물질들과 닿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럴 때 각질층이 녹아서 피부 방어벽이 없다. 세균 감염에 생기는 건 물론이고 심할 경우에는 폐혈증까지도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는데요. 건강하신 분들은 이 정도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고령자인데다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발 쪽에 감각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상처 치유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무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세균 감염으로 인한 아까 말씀드린 폐혈증이나 발 국소적으로는 또 괴사 같은 것들도 올 수가 있어요. 절대 식초에 발 담그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앞서 제가 얘기했던 소금은요? 도움이 좀 되나요? 네, 보통 이제 바닷물에 이제 발을 담그고 있다거나 또 네. 이제 모래사장, 뜨거운 모래사장을 거닌 뒤에 무좀이 좋아졌다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도 이제 무좀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상처가 있는 경우에
2차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소금물을 굉장히 이렇게 농도를 높여서 발을 담그고 있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곰팡이균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삼투압에 문제를 일으켜서 좀 이렇게 억제를 시킬 수 있지만 피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건강한 아주 바람직한 민간요법, 가정요법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마늘즙은 어떨까요? 저기 나와 있는데. 근데 마늘즙은 되게 너무 따갑지 않을까요? 그 손으로만 마늘 까고 있어도 따가운데. 그렇죠. 아플 것 같아요. 발을 못 쓰게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마늘이 무좀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은 있어요. 마늘 속에 있는 알리신 성분이 이제 무좀균에 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 알리신이 일단 실온에서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 공기하고 만나면 쉽게 파괴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또 그다음에 마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먹으면 입에서도 어때요? 막 확 하잖아요. 네. 이게 발에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한 느낌이 있고요. 또 무좀을 좀 심하게 앓으면 이제 상처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마늘즙이 작용을 하면 이 따가우면서 2차 상처를 또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늘즙도 그냥 드시지 발에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다 아닌 거네. 구강청결제는 어때요? 이거 쓰는 사람. 아, 이게 좀 되지 아니, 않나요? 이게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좀 준비해봤는데 한번 사진 보시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구강철결제를 또 넓적한 그릇에 매니큐어 바르신 거예요? 담갔는데 매니큐어가 아니고요. 네. 보시면 하필 구강청결제가 파란색이어서 네, 발톱이 은은한 민트색으로 물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은데요? 아니, 그래서- 네이샤 반감되고요. 네, 이 색깔을 잘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던데, 저는 사실 발톱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효과가 있나 궁금하긴 해요. 아, 그렇죠. 보통 이제 홍보하는 거에서 보면 세균 99.9% 잡아준다라고 하는데 무좀은 곰팡이균이기 때문에 일단 세균이 아니에요. 네. 효과가 없고요. 설사 일부 성분이 항진균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항진균의 효과를 보려면 일정 농도 이상의 농도에 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발톱 무좀을 죽일 정도의 항진균 효과를 우리가 구강 세척을 하는데 사용을 한다? 먹을 수도 있잖아요. 거의 그 정도 농도까지 도달하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안정성도 입증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무좀 효과가 있으면 구강청결제라고 안 나오고 무좀치료제라고 나왔겠죠. 그냥 표기되어 있고 인증받은 네.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봐도 민간요법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 무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어디 가서 대놓고 저 무좀이에요 치료해 주세요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게 완전히 다 낫지 않는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무좀이라는 게 약국에 가면서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무좀 약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이것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잘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도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좀 증상이 있는 사람 중 10명 중에 7명은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 정수 씨 얘기한 대로 그냥 약국에서 연고 같은 것들을 가져다 쓰신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요즘은 약국 가서도 무좀약 달라고 안 하시고요. 네일샵 가서 케어 받으면서 그냥 거기서 케어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뭐 제대로 진료를 받고 검증을 받은 곳에서 약을 받아서 써야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본인이 그냥 임의로 나 무좀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그냥 연고만 사서 바르게 될 경우에는 장기간 또 치료가 보통은 치료 기간이 장기간 되기 때문에 무좀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실 진단이 무좀이 아니라고 하면 질환을 방치했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질환으로 번질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네. 치료법을 좀 알려주세요. 사실 무좀의 치료법이 딱 통일돼 있는 게 아니고요. 특히 발무좀 같은 경우는 증상에 따라서 치료가 조금 나뉠 수가 있거든요. 발무좀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는 보통 지간형이라고 하죠. 발가락이랑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는 형태인데요. 네.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각질도 벗겨지고 짓무르면서 냄새도 좀 심하게 나는 게 특징적이죠. 보통 국소적으로 발가락 사이에만 각질이 벗겨져 있는 초기 지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항진균제 연고만 꾸준히 바르셔도 나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두 군데 있는 국소적인 부분에서 끝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거나 갈라져서 속에서 피가 난다거나 진물이 난다거나 하는 정도는 그냥 연고도포로만은 낫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럴 때는 항진균제를 드셔야 될 수도 있고요. 치료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약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일상생활할 때 지간 같은 경우는 발가락을 잘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통풍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깨끗하게 말려주시고 통풍도 시켜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수포형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수포형은요 발바닥이나 발가락 사이에 물집 형태로 자잘하게 이렇게 물집들이 쭉
잡히게 돼요. 이게 여름철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형태이거든요. 그리고 가려움증을 많이 동반을 하기 때문에 긁으면서 이제 물집이 터지죠. 그러면 여기에 세균이 감염이 되기도 쉽기 때문에 단순히 항진균제뿐만이 아니고 항생제를 또 같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그 발꿈치에 각질이 두껍게 앉는 것도 이것도 무좀이라 그러던데 맞나요? 맞아요. 그냥 단순히 각질이 많이 쌓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각질형 무좀일 수도 있거든요. 주로 이제 발 뒤꿈치에 각질이 좀 두껍게 쌓여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뭐 증상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무좀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 역시도 방치하게 되면 다른 형태의 무좀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발바닥이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피가 나게 되죠. 거기다가 여기에 항진균제를 바른다고 해도 흡수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연고만 도포라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앞서서 피부결을 좀 완화해주고 각질층을 녹여줄 수 있는 피부 연화제를 먼저 쓰신 후에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 나이 들면 손발톱이 왜 더 두툼해진다, 두꺼워진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것도 무좀하고 관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나이가 들면 이제 손발톱도 이제 변하게 되죠. 이제 뭐 이렇게 손톱도 얇아지고 잘 부서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얇아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손톱이 만약에 두꺼워지면서 잘 부서지고 갈라진다. 그럼 이건 손발톱 무좀일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이렇게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노화에 의한 경우는 손발톱이 얇아지지만 무좀에 의한 경우는 손발톱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손발톱 무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적절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환자들 보면 이렇게 손발톱에 무좀이 생기면 일단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잘라내세요. 잘라내면 되겠지. 그런데 이게 잘라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손톱이 자라나는 부위에 균이 상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자라나는 손톱까지 손발톱 무좀으로 이렇게 해서 심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무좀이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게 완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고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은 아닌데 그렇게 네. 느끼시는 이유는 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일반적으로 피부에 생기는 무좀 같은 경우는 4주 이내에 항진균 치료를 제대로 했을 경우에 완치가 가능한데 손톱이나 발톱형 무좀 같은 경우는 아까 한동안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얘네들은 치료 자체도 어렵고요. 새로 다 자라날 때까지 거의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완전히 끝날 때까지 치료를 다 하지 않으면 중간에 좀 약간 비활성화되어 있던 무좀균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재발하는 경우도 많고 발톱에 있던 무좀균이 피부로 옮겨가면서 새로 생기게 되는 경우들도 많게 되겠죠. 게다가 우리가 관리를 평소에 잘 해주지 않으면 뭐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진균들의 이렇게 옮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난치성 질환은 아니지만 재발이 흔해서 평소에 네. 꾸준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무좀도 확실히 이게 발에 습기가 차고 이게 반복이 되고 열이 오르고 이러면 재발되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짚어봤는데 역시 이 장마철 습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 습기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희 집이 숲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습기 관리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데 특히 이제 신발 같은 경우 신발장에 난리거든요. 그래서 신발장에 신발 이제 알코올로 닦아주고 안에 신문지 채워놓고 제습제도 넣고 그리고 제습기를 그 앞에서 틀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신경 좀 쓰고 알겠습니다. 네. 자, 장마철 우리가 주의할 것들 알아봤는데 오늘 퀴즈 내주시죠.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유독 이것이 길어서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름철에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보양식이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현재 하단 자막과 또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장마철 조심해야 할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날씨가 계속 이래서 우울감이 찾아오면요 몸을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방법 네. 아까 스트레칭 잠깐 해도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네, 오늘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 하면서 기분 전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